여러분들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한미군? 당연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이다 보니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 바로 북한. 북한?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최근 미국의 국무부 장관직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에 의해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아니 김정은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폼페이오가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는 2018년 3월 폼페이오가 비밀리에 김정은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김정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북한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하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이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게 될 거고 그때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드레이크 비밀 위험에 빠진 한반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북한 현재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24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발간한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회고록이었죠. 여기에 2018년 3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만나서 나눈 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고록에는 상당히 의외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정은이 북한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일 것 같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는 주한미군이 아닌 바로 중국. 중국이랑 북한이 형동생 하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김정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폼페이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미군이 철수하면 너네는 아주 기뻐할 거라며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더라. 뭐? 아이고 내래 요즘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긴 말이었구먼 기래. 그 거짓말쟁이 말을 믿나? 그래 그놈들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북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한미군이 중국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데 내래 시나리오가 뭐가 있네. 오히려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북한은 먹으려 들 거다 기래. 이렇게 김정은은 중국을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에 거짓말쟁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밝혀진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아니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미 확고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정일에게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항상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김일성도 중국이랑 손잡아 받자다 미국에게 잘 보여라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 또한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약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밝혀진 바로는 김정일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싫어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계속 믿을 수 없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김정은의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과거부터 중국이 계속 북한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내세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 중국은 김정은보다는 김정남이 이용해먹기 편해 보였다는 거지. 먼저 김정남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김정남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고 김정남은 해외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죽고 난 이후 북한의 권력을 잡은 것은 김정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김정일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김정은은 매우 불안정하게 권력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걸 이용해 김정남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중국이 아무리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지도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김정남을 지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장성택은 지난 2012년 8월 중국으로 날아가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만나서 김정남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동조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수령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관례이다 보니 김정은은 2013년 5월 중국에 자신의 최측근을 보내 분위기를 살폈다고 하죠. 하지만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우리나라와 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을 개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는 거야. 이건 중국은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후에는 대놓고 장남인 김정남에게 정통성을 부여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중국이 김정남을 내세워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괴뢰 정권이란 겉으로는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꼭두각시라는 거지. 꼭두각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국은 김정은을 내쫓고 김정남을 지도자 자리에 앉힌 다음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 신세로 만들어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김정은을 내쫓고서 다른 지도자를 앉힌다는 게 사실상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결국 이제 막 권력을 잡고 안정화에 들어가야 했던 김정은은 자신의 목이 먼저 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착달러 붙어서 김정은과 기싸움을 하는 장성택이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이었죠. 북한 내에서 눈치 싸움을 이어오던 2013년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장성택을 회부했고 자신의 고모부를 국가전복근무죄로 사형을 선고한 뒤 바로 집행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래서 김정은은 눈에 거슬리던 장성택을 처형하고 한시름 놓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2017년 2월 13일 장성택이 밀어주던 자신의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하면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중국이 북한이 원하던 바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보니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아주 듬직한 존재들이 있네. 바로 주한미군.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야말로 북한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중국이 아무리 욕심이 넘쳐도 미국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계산을 했던 거야. 이로 인해 김정은은 2018년 3월 폼페이오와의 비밀 회동 당시 중국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내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지. 아주 무서워 죽겠구만 기래. 하하 정은이 많이 큐트해졌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직도 너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동무가 아주 살벌한 말투로 가졌구만 기래. 아주 재밌구만.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화로 넘어가자. 아주 재밌는 대화가 되겠어. 기대가 되는구만 기래. 나 미국인이지. 렛츠고. 이때 김정은과 폼페이오는 살벌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동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회동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북한이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밀 회동 이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폼페이오가 회고록에 서술해 놓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정 권한이 김정은에게 없고 사실상 시진핑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죠. 뭐라고? 아까는 김정은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중국이 북한을 움직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중국을 경계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북한의 바로 옆에 붙어서 시뻘겋게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면서 김일성 시절부터 사사 건건 간섭해오던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2019년 2월 2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죠. 이후 협상이 결렬되었는데도 2019년 6월 30일 다시 한 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을 가질 정도로 미국하며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정은은 수차례나 미국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달라 라고 계속해서 어필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에 집어삼켜지기 싫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했을 때 발생한 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중국은 1950년 10월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티베트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을 막을 힘이 없었던 티베트는 약 2달 만에 점령당한 뒤 중국으로 편입되었죠. 이때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고문, 처형, 수용소, 강제노동 등 무력을 사용해 티베트인을 제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희생된 티베트인만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아니 현재 티베트인이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당시 죽은 티베트인이 전체 티베트인의 약 17%나 된다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중국 밑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도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또 다른 소수민족인 위구르족들은 최근에도 상상도 못할 짓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위구르족을 없애기 위해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BBC에 따르면 수감자 중에는 70대 노인부터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온 이유가 뭔가 좀 이상해. 단순히 이슬람 신앙을 표출하거나 무슬림이 많은 국가를 방문했다고 잡아오지를 않나, 폭력 가능성이 있다면서 잡아오거나 가족을 잡으면서 함께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중국은 이건 그냥 극단주의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학교다 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부임 첫날부터 위구르족 수용자 2명이 죽어서 실려 나가는 건 기본이고 중국인 남성 경찰들이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강제로 그 행위를 한 것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정은이다 보니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기본이고 신변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금니 꽉 깨물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또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은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전력이 빠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중국이니까 사드를 배치한다는 말이 오고 갈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이 쉽게 한반도 자체를 넘보지 않게 될 테니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고록에 있는 글을 첨가하다 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한반도를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배 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어 본 적?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들 굶지 않나? 일단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1세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아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세기에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 바로 북한. 현재 북한은 개성에서만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원래부터 연평균 8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2022년에 심각한 가뭄과 폭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식량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을 수입한다거나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야. 이 식량난이 계속된다면 민심이 약화되면서 진짜 심각해지게 될 시 북한의 노동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 내래 그 비밀, 내래 굶어 죽어도 미사일은 쌓여가서 북한 식량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북한이 안남미라고 불리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장립종이란 나달의 길이와 폭의 비가 큰 종의 쌀을 말하죠. 장립종은 동남아에서 주로 먹는 쌀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달립종 쌀과는 다르게 장립종 쌀은 찰기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립종 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북한이 2022년 11월에 수입한 쌀에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눠보면 달립종 쌀 1kg의 가격은 49센트, 한 하루 약 614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장립종 쌀 1kg당 가격은 41센트, 한 하루 약 514원으로 달립종 쌀보다 약 16% 정도 싸다고 하죠. 가격이 싸다고는 해도 우리나라처럼 달립종을 주로 먹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달립종은 선호도가 낮을 텐데, 북한은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 중국 해관청소가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립종 쌀은 무려 59,972톤에 달합니다. 특히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싼 장립종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저건 빵이잖아. 맛있겠다. 얘 정신 차려. 그거 빵 아니야. 이놈이 이제 배가 고파서 헛걸 보내. 여기 누가 먹을 것 좀 주세요. 진짜 좀 조졌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줘. 돈이라도 있어야 사오든가 하지. 그러면 장립종이라도 사오는 게 어떨까요? 그게 달립종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거 내 취향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당장 사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쌀을 구입하기 위해 평소에 먹지 않던 장립종을 살 정도로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경제에 대해 조사해서 2022년 9월 5일에 발표한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GDP는 연평균 2.4%로 축소되었다고 하네. 게다가 2016년에는 북한의 무역액이 약 65억 달러, 한 하루 약 8조 1,600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7억 1,000만 달러, 한 하루 약 8,900억 원까지 89%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인데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들어갔죠. 그 결과 북한은 수출액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해버리네. 이로 인해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서 수입마저 급감해버렸고, 심지어 북한은 식량 생산량마저 감소했다고 하죠. 2022년 12월 14일에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북한의 2022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2021년 469만 톤보다 18만 톤, 즉 3.8%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뭐 3.8%라고 하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 북한은 늘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균 8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 생산량까지 감소해버렸으니 북한이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북한의 식량난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 원인이라고 하죠. 2022년 봄까지 북한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실제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가뭄 지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가뭄이 심각해질수록 노란색, 붉은색, 검붉은색 순서로 점점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022년 4월 중순부터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검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초에는 검붉은색이 북한 전역까지 확대가 되었죠. 이 말은 즉 북한의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내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도시민이나 지역군인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모내기도 제 기간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모 대학의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소속 부소장이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모내기 상황을 살펴본 결과 6월 10일까지 모내기가 80%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죠. 아니 모내기가 늦어진 것만 해도 벼가 제대로 성장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가뭄이 끝나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려버리네. 북한의 2022년 6월 말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북한 청천강 중하류와 압록강 하류, 대동강 중하류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일도 있었죠. 이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악재가 연속으로 겹치다 보니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죠. 현재 북한에는 아사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성에서 식량난으로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끊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개성이라고 하면 평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특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북한에서는 알아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매일 수십 명이 아사할 정도라는 건 진짜로 북한의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러다 고난의 행군 수준의 아사자가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적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태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김정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급을 중단하는 등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죠. 당시 정확한 아사자 수는 알 수 없지만 2010년 통계청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인구 조사를 한 결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3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아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는 북한 식량 사정을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즉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라고 평가했죠. 그러니까 또다시 수십만 명의 인구가 아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가능성은 작지만 심할 경우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수령동지 하면서 김부자를 추앙하던 북한의 민심이 최근 떡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개성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났구만. 기래 안 되겠구만. 식량 가격 절반만 받고 배급하도록. 뭐?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돈을 받고 싶어? 이거 안 되겠구만. 한번 들고 일어나. 오 마이 갓. 이게 아니지.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만. 내래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할 테니 일단 앉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개성에서 아사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처음에는 2023년 2월부터 식량을 국정 가격의 절반에 배급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거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절반은 내야 해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이 정책은 오히려 민심이 떡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다는 느낌을 솔솔 풍겼다는 거야. 평소에는 잘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니까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던 김정은은 다급하게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겠다 라면서 말을 바꾸었다고 하죠. 그 김정은이 말을 바꿀 정도라니 진짜로 북한에서 뭔 일이 날 수 있겠구나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서 우리나라를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 아니 군사 도발을 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그래도 식량 살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관심을 돌리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실제로 북한은 2022년에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려 38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사한 미사일의 가격만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려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약 2,6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인구가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연평균 북한 식량 부족분이 80만 톤이라고 하니 50만 톤이면 북한 식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아니 북한 내부 상황이 그렇게 급한데 우리한테 군사 도발을 한다고? 식량난 해결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북한 정부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양식업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2022년 11월 22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섭족의 양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인민들의 식생을 향상해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섭족에는 열악한 환경에 잘 견디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걸 양식해서 식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북한은 2023년 2월 말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회의는 북한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1년에 한 번에서 2번 개최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했거든요. 불과 2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농업 분야에 대한 단일 의제만으로 열린다고 하니 그만큼 북한 정부도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중국이 최근 봉쇄했던 북한과의 접경지역 세관을 다시 개방하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중국과 육로 교역이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북한이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열심히 노력해도 식량난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북한이 아무리 양식업을 늘리더라도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또 중국과 육로 교역 정상화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넘어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식량난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에서 코로나19까지 넘어오게 되면 북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 이로 인해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북한의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할 거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킹 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해킹? 근데 소중한 정보들이 지금 나쁜 놈들 손에 넘어갔다는 거야?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쌓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해킹을 당하게 된다면 개인 정보는 물론 자신의 자산까지도 털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해킹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특히 가상화폐 해킹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만 약 4조 7,300억 원. 뭐 이것만 봐도 진짜 가상화폐 해킹 피해가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단 한 곳에서 해킹했다고 하네. 바로 북한. 북한이 2022년에만 무려 2조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다음 가상화폐를 세탁해주는 기업을 거친 후 가상화폐를 현금화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간 나라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랑 미국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이 훔친 돈으로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특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어. 결국 미국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상화폐 지갑을 동결하고 북한 해커에 대한 역해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제대로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너의 그 비밀 남의 돈으로 쏘는 미사일이라 그런지 더욱 좋구만 기래. 북한 가상화폐 해킹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1일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2022년에 도난당한 가상화폐 규모는 38억 달러, 한 하루 약 4조 7,300억 원이라고 밝힌 것이었죠. 아니 가상화폐 해킹 액수가 억도 아니고 조라니 진짜 충격적인 사실인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어느 한 곳에서 훔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벌이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아니 이게 누구야? 기레기레 내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야. 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16억 5,050만 달러, 한 하루 약 2조 500억 원이나 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고 하죠. 이봐 동무, 가상화폐 해킹하는데 얼마나 걸려갔어? 오래 걸리진 않겠지?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넉넉하게 석 달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무, 내래 아주 바쁜 상황이야. 석 달이면 인내심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래 꼭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서 가서 일주일? 아니지, 하루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동무, 역시 하면 다 되는구만 기래. 뭐 이런 식으로 2022년 도난당한 전체 가상화폐 해킹 규모의 43%를 훔친 겁니다. 아무래도 절반에 가까운 가상화폐 해킹을 했다고 하니 하루 이틀 해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를 해킹해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에는 150만 달러, 한 하루 약 18억 6,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억 2,880만 달러, 한 하루 약 5,3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이 말은 즉 꾸준하게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는 거고, 2022년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2조 원을 찍어버린 거지. 그렇다면 이쯤에서 북한이 과연 어떻게 가상화폐를 해킹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은 주로 라자루스 같은 연계 해커 조직을 통해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해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크로스 체인 브릿지란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상 자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의 이동 전에 크로스 체인 브릿지의 가상화폐를 임시 저장하게 되는데, 이걸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간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해킹으로 획득한 가상화폐를 바로 사용해버리게 되면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북한은 가상화폐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 기업을 활용했다고 하죠. 믹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거래의 출처와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모두 익명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기도 하고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갑으로 보내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거지. 게다가 북한은 믹서 기업 중에 블렌더나 터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믹서 기업을 거치게 되면 이제 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만 남게 되지만, 세탁이 끝났다고 해도 북한은 이 돈을 바로 현금화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다 보니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해킹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었죠. 먼저 우리나라만 봐도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빗썸, 업비트, 유빗 세 곳의 코인 거래소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때문에 약 2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킹당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화폐 해킹은 거래소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업비트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결국 해킹 피해액인 580억을 업비트의 자산으로 메워야 했죠. 그 이후에는 보안을 강화한 입출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북한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의 기업까지 급없이 손을 댔다고 하네. 지난 2022년 6월 라자루스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인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 한 하루 약 125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해킹 이후 하모니는 해커가 해킹 자금을 반환하면 100만 달러, 한 하루 약 12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가상화폐 꿀꺽한 북한이 그 돈을 돌려줄 리가 없었죠. 이로 인해 하모니는 해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하모니의 원코인을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원코인 보유자들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하모니는 해킹 복구를 위해 트레저리, 즉 금고 자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겁도 없이 미 국외 기업을 건드렸다고? 그렇게까지 가상화폐를 훔쳐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이 미국 기업 가상화폐까지 해킹해가면서 획득한 자금으로 하는 짓은 다름 아닌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먼저 북한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한 도발을 계속해왔잖아요. 뭐 틈만 나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으니까. 실제로 2022년은 공식 집계가 이루어진 1984년 이후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무려 38차례에 걸쳐 70발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게다가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을 통한 도발은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에는 김정은이 핵무력이 언제든지 사명과 억제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풀풀 풍겼죠. 심지어 2022년 9월 8일에는
2013년에 제정된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거든요. 핵무력 정책법은 북한이 지들 스스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핵무기의 선제적, 적극적, 임의적 사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핵을 날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핵 위협을 계속해온 북한은 2023년에 전술핵을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선 결국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수출 규모는 8,200만 달러, 한 하루 약 1,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10년 전인 2011년 27억 8,900만 달러, 한 하루 약 3조 5천억 원보다 수출액이 무려 97%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유엔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으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훔쳐간 걸로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제대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천조국의 기업까지 손을 댔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북한 새끼들 진짜 가상화폐 훔쳐가서 미사일이랑 핵무기를 만든다고? 선 넘네. 아니 무섭게 왜 그래?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니까. 그걸 지금 쪼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기긴 하네. 지금 우리 FBI 조사 결과가 답복이라는 거지. 아니 그게 말이 그렇게 되나?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오해가 있다는 거지. 그래, 한번 해봐. 지금부터 니들이 어디를 건드렸는지 한번 똑똑하게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북한 해커 그룹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여주면서 해당하는 지갑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왔던 믹서 기업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제재 대상이 오르게 되면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이 된다고 하죠. 또 미국은 2022년 5월에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블렌더를 제재했고 2022년 8월에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강대국 미국이 제재를 한 것이다 보니 그 피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30일간 유입량이 무려 68%나 감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미국은 북한 도와주지 마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와주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 해커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해서 각종 정보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돈을 회수한다고 전해주고 있죠. 실제로 라자루스가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당시 미국은 역해킹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 해커가 활용한 12,000여 개의 거래소 지갑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막아내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 되는 1조 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 대단하다고 해도 모든 가상화폐 해킹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계속될 가상화폐 해킹 피해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해킹을 막기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가상화폐를 북한이 훔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소리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